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김혜정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노후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60대까지 일하다 정년퇴직을 해도요, 무려 40여 년을 회사 월급 없이 버텨야 하죠. 당연히 퇴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겠죠. 자, 오늘 1부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미래, 노후. 누구나 원하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의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나의 노후를 남의 일처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대비를 하면 좋을지 강의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았고요. 오늘은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항상 연금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항상 셀프 시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셀프 세차, 셀프 세탁, 요새는 식당에도 다 셀프 서비스 이렇게 많이 셀프로 많이 하는데 이 노후도 마찬가지로 나의 노후는 이제 자식들 아니면 국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셀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마처 세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일명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일컫는 그런 단어이긴 하는데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했고 부모도 봉양을 했지만 미처 나한테는 나를 위한 그런 노후는 준비를 자식들에게 바라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은퇴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 봤더니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는 자녀가 있고요. 나도 지금 노후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바로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워낙에 저희 사회가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 때문에 노후를 더 좀 현명하게 더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득 이 연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이 업을 시작을 처음 했을 때 그 사촌 동생이 회사를 처음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연금을 가입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20만 원을 10년 동안만 내자. 20만 원은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들면 들수록 연금은 최대 효과가 난다. 젊을 때 많이 빨리 들어라라고 해서 권유를 했었는데 가입을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 다음 날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20대에 아직 어린아이가 무슨 연금을 가입하냐, 무슨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냐고 그 연금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40대가 거의 다 된 30대 후반인데 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20대 때 연금 가입했다고 취소했던 기억 나지? 그때 연금을 만약에 지금까지 유지를 했으면 이미 납입은 끝났고 적립금이 많이 쌓였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노후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선배 입장으로 아니면 부모의 입장으로 젊을 때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독려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연금에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그림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후 보장 구조 중에 최고의 3층 보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상적인 연금 준비 그래프잖아요. 보시면은 첫 번째 사회보장으로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보장을 해줘요.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국민연금이 있고요. 기업보장,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노후를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 연금을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 3층 보장을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나의 노후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3층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개인연금 지금 현실이 어떤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릴 텐데 국민연금 저희 지금 기금 고갈이 된다는 게 엄청 이슈가 돼서 말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출산 그리고 뭐 고령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이 그래프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거든요. 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2,199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되어 있는데요. 점점 떨어지는데 나중에 2093년대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되게 암담해요. 861만 명만 국민연금 가입 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거든요.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를 봤더니 지금은 현재 527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점점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50년도까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숫자가 떨어지는 것도 아주 뭐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수보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가 더 올라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 기금 문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50년 이후에 보면은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보이잖아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더 높아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국민연금이 기금이 다 소진된다. 그래서 되게 막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023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험료율이라고 6.0%를 쓰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뭐냐면 나의 수입의 평균 수입의 6%를 띄어서 나중에 내는 금액을 이제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인데 이 요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지금 93년도에 보면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 자체가 국민연금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높이거나 더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개혁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국민연금의 미래도 이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저희 사회 구조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무서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많이 한대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시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영원? 되게 충격적인 기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대로 가다가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시는 젊은 세대층들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서 문의를 한대요. 제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요새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의무화가 돼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젊은 세대층인데 나는 되게 많이 내고 나서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이슈가 계속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 안 낼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츰 지금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뭐 통장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무조건 못 받아요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 기금이 소진이 되면은 뭐 나라의 정부 돈으로 예산 금액에서 또 보장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큰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예전부터 받았던 분들보다는 이런 혜택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저희가 직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국가가 뭐 국민연금을 그래도 다 보장을 해주겠지 웬만큼 살게 해주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거라는 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저출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 뭐 울음소리가 끊긴 대한민국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대체금 출산율이 얼마 정도나 떨어졌나 보시면 지금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1.30 정도 그래도 한 명 이상 정도는 평균적으로 가임 여성이 출산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점차 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0.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OECD 국가의 주요 국가 중에서 저희 저출산율이 제일 꼴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혁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잖아요. 자녀를 뭐 3명 이상 낳게 되면은 뭐 얼마를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런 걸 좀 기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그 모 그룹에 직장인의 자녀가 한 명당 자녀가 생겼다 그러면 한 명당 1억을 지급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무려 70억 정도가 나갔대요. 그 그룹에서. 이 정도로 기업에서도 이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취지는 좋긴 한데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국민 주택을 무료로 그냥 주겠다. 이런 그룹도 있긴 하는데 사실은 나라에서도 저희가 지금 15년간 그 저출산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거의 한 300조 이상을 썼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액을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저출산의 숫자를 높이는 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출산을 많이 해야지, 장려를 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다른 방향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인구 절벽 직면한 대한민국. 저희 그림을 참 보시면은 지금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층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아이 신생아 수는 점점 떨어지는 게 추세이고요. 50년 뒤에 봤더니 70대가 가장 많다라고 뜨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65년도에는 지금 7, 80대가 제일 연령층이 되게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이게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이렇게 연계돼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노년층이 올라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령화 속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현실을 좀 빨리 직시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수용자만 늘고 있고 나이는 고령화는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외국이랑 저희 한국이랑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보시면은 이 그림 자체가 옛날 사진이랑 지금 2060년도에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계적인 평균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너무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시면. 남녀 공평하게 아래층에 연령대가 경제 활동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제일 많은 구조이고요. 나중에 위에 올라가는 경제 활동을 이제 멈추게 되는 소득이 없는 시점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연령대가 그래도 숫자가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래층에 보시면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래도 40, 50대의 연령층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래를 보시게 되면 밑에 영유아나 아니면 10살 이하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아직은 어린 세대를 보게 되면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년 뒤, 35년, 30몇 년 뒤에 보면은 이 노년층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난 추세고 아래층 지금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미래의 우리 자손들의 숫자는 아주 줄어드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렇다. 그러면 다른 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2층 보장의 사회 구조에 퇴직연금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취지는 되게 좋죠. 퇴직연금이 처음 시작된 지 좀 오래 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의무화가 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퇴직연금을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서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한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숫자가. 하지만 이 퇴직연금을 받는 시점을 봤더니 우리가 은퇴 나이를 보면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가 55세, 60세 그 나이대라고 치면은 사실은 그때 은퇴하고 나서 뭔가를 다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와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득 크레바스라는 그런 단어도 생겼잖아요. 이때 소득 단절이 되다 보니 뭔가를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뭔가를 수입이나 나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보면 제일 많은 연수가 11년에서 15년 사이거든요. 이 정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소득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은퇴를 그냥 해버리면 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노후에 내가 조금 풍조롭게 아니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일자리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재취업하는 분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37% 정도는 돼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커피숍을 차린다거나 뭐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뭐 받으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목돈으로.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재취업을 하거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거의 한 56% 정도가 그래도 일을 다시 해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나머지 경제 활동하지 않는 44%가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득 단절에 대한 문제점도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게 이 퇴직연금을 노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 44%가.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취업을 하는 분들의 그 월 소득을 좀 봤어요. 월 소득을 봤더니 지금 100만 원 이하도 많고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월 소득에 분포가 되어 있는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받아서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회사에 좀 대신 내주고 그래도 놀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생활비가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소득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이상적인 그림은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그전에 젊었을 때 열심히 벌었던 돈으로 노후 준비를 너무 잘해서 나는 60세 이후에는 놀고 먹고 하면서 정말 여행도 다니고 할 거야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이 퇴직연금도 노후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그 실질적인 은퇴 지금 실질적인 은퇴 60세에 은퇴를 하고도 나중에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숫자를 좀 봤더니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거 세계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한국만 은퇴 나이가 실제 은퇴 나이가 평균 72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70세도 요새는 건강만 허락한다 그러면은 너무 젊기 때문에 80세 이렇게까지 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밝히는데 이게 일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상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공식 은퇴 나이 그리고 실제 은퇴 나이를 봤을 때 일본은 그래도 저희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 보시면 되고 여기 세계의 그 은퇴 연령대를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제일 뭐든지 1인 것 같아요. 노인 자살률도 1이고 뭐든지 안 좋은 거는 1인 것 같은데 한국이 지금 실제 은퇴 나이가 72세고요. 제일 낮은 나라 뭐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를 좀 빨리 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다 있어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보면은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좀 탄탄하게 미리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은퇴를 조금 일찍 하더라도 노후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너무 짧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윗세대들이 너네들은 빨리 뭘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런 변화에 의해서 노후를 준비 못하는 거에 은퇴 실제 연령도 점차 오래 일을 하는 걸로 좀 늘어나고 좀 현실 자체가 너무 암담하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현실을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극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퇴직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금 수령 한 걸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퇴직연금을 나중에 노후에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93%를 일시금을 그냥 수령을 해버린대요. 그럼 정말 이거는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퇴직연금을 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까?
앞에 얘기했던 소득 크레바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 연령대 되면은 60대 60세 정도 되면은 이제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뭐 결혼 자금도 좀 투자를 해줘야 될 거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녀한테도 결혼 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 후에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 10몇 프로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저희 한국이 2.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연금을 이렇게 계속 매월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봤더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일시금으로 빼가지고 다른 걸로 내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노후에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라고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때문에라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 좀 알게 되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에 제가 그 은퇴 실제 나이가 제일 적은 뭐 스웨덴이나 미국 그 그래프로 아까 도표로 보여드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8.6%라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까요? 저 같으면 안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저 계속 쌓아놨다가 나중에 노후에 써야지. 그렇다 보니 이 퇴직연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수익률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에 은퇴를 좀 빨리 하더라도 노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안정적인 마음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퇴직연금을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뭐 미국이나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진짜 실질적으로 노후의 자금으로 쓰는구나. 이게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니 이거를 노후에 받아야 되니까 이걸 뭐 장치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퇴직연금을 연금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좀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대를 하자.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일시금으로 수령을 못하고 자동으로 연금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거 아니면 그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세제 부담을 좀 많이 세금을 많이 때려버려서 이제 이걸 깨지 못하게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게 좀 강화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긴 했는데 뭔가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 이 퇴직연금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업 보장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아니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 보장 앞에 보여드렸는데 국민연금에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나라 탓을 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출산이고 고령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던 이 사회 문제를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미래에 내가 노후를 나라에서는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소득 크레바스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일시금 수령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재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직연금도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층, 2층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개인연금을 통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이 사진 되게 많이 보죠. 연금 얘기하면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 사진이 원래 공익 광고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10몇 년,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던 광고예요. 근데 20년 전에도 우리의 미래가 이럴 거예요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광고를 보여드렸던 광고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연금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잘 보낼까 좀 뒤에 또 2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의 은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를 뒷받침하는 이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는 노후를 셀프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으로 사회 활동을 하거나 또 퇴직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등 이렇게 소득이 좀 고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연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한국 자산의 비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계의 자산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50% 정도가 현금 자산이 아니라 이 집을 보유한 50%가 집에 관련된 거,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25%가 부동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75% 이상이 이미 현금 자산이 아니라 이 묶여져 있는 자산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현금 자산, 금융 자산의 22%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어디다 넣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험이 32%고요. 예금이 32%, 증권 1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금융 자산 22% 중에서도 예금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시중금리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시중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금융자산, 이 금융자산으로 나중에 내 개인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금이 금리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예금으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한다. 화폐같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율이 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이만큼 많이 예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말고 미국을 좀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금 거의 67% 정도가 실질 금융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수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자산을 비교했을 때 수익률 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호주랑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봤더니 7%에서 8%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 금융자산을 한국에 비해서 이렇게 좀 높게 금융자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미국 연금 100만 장자라고 얼마 전에도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는 100만 장자의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100만 달러가 저희 하나로 따지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이 연금을 13억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4년 동안에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금융자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금 자산을 예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통 86% 정도가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연금 자산도 100만 장자로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의 85%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이랑 적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이 퇴직연금의 평균 투자 잔액이 5,500만 원이래요. 너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미국은 13억인데 저희는 5,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된 퇴직연금에 관련된 구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 변액연금도 있고 그냥 연금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펀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변액연금을 좀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이 수익률을 따라가는 걸로 적립금을 많이 쌓아다 보면은 노후를 좀 더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 인구는 점차 줄고 있고요. 노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부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같은 실물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서 소개해 주신 개인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혜정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 보험은 알아봐야 되는데 보험료는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안수현 전문가입니다. 네, 2부에서는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 따르면요. 매년 수술받는 환자 수 그리고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료비에는 뭐 수술비나 입원비, 약제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 모든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술비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을 알아볼 때 진단금, 수술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술비를 선택하는 이유 뭘까요? 세상에 싸고 좋은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 가격이 높죠. 하지만 내가 낮은 보험료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엔 보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보장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보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형편껏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보험료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술비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료에 맞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료가 좀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걸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보험료 지급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수술비를 선택하는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장점을 이렇게 자막에 나갈 건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의사의 진단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진단금입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좋은 이유, 첫 번째,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면 이 보장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매회 지급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을 받지만 우리가 수술비 같은 경우는 큰 수술, 그리고 자주 하는 수술 이렇게 매번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최초 1회 그리고 매회 받는 수술 그리고 연간 받는 수술 이렇게 나의 형편껏 맞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가 좋은 이유 또 뭐냐면요. 우리가 진단비 같은 경우는 크게 암이나 뇌, 심장 이렇게 큰 보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하고 뇌, 심장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만 걸리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쳐서 걸릴 수도 있고 다쳐서 받는 보장하고 아파서 받는 수술 이런 생활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금보다는 수술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런 거 이외에도 어떠한 특정 질환에 대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약 때문에라도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술비 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합리적인 보험료, 그리고 회당 지급, 마지막으로는 폭넓은 보장이 좀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로 바로 1위가 백내장 수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통계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요, 나의 나이듦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 들면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게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수술이고요. 2위는 그 척추 관련된 수술입니다. 그리고 3위는 치액 수술인데, 척추나 치액 같은 경우는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나이듦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는 게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앵커님께서는 우리가 백내장 이외에 척추 수술 왜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척추 수술, 근데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노인성 질환 때문에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우리가 척추 같은 경우는 다쳐서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세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척추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2위가 척추 수술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막이 나갈 건데요. 자막에 보시면은 제가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대부터 70대 분들까지 그 골고루 많이 하는 수술을 1위부터 5위까지 나눠놨는데요. 5위 이 연령층에서 노란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척추에 해당되는 수술입니다. 왜 척추에 수술을 많이 할까요?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노랗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척추 수술인데, 연령층으로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5위. 1위는 백내장. 하지만 나이가 어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진 않죠. 하지만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은 가깝게 보시면요, 척추 수술입니다. 왜 척추 수술을 많이 할까요? 자세 관련돼서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오래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커서도 서서 일하는 일을 많이 하시고요. 앉아서 일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 몸의 중심인 척추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은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젊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척추 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연령대별로 받는 수술이 뭐 다르다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수술 중 하나가 바로 이 척추 수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뭐 허리가 굽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뭐 질환, 디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요. 요즘 또 2030 젊은 세대 중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이런 전자기기에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세와 관련해서 또 자세가 틀어지면서 받는 그런 수술도 빈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수술비 보험은 확실히 이제는 나이가 꼭 들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수술비를 하다 보면 집 근처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만약 그 간단한 수술이 아닌 심장이나 뇌, 이런 큰 수술이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는 심장이나 뇌에 관련된 명의가 없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가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따를까요? 수술비 그 자체 이외에도 내가 환자 혼자서 병원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반자의 숙박비, 아니면 식비, 교통비, 이런 게 수술비 그 자체만 말고도 부수적으로 만약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가까운 수술 아니고 큰 수술에 대비해서 나의 금전을 해결해 줄게 바로 이런 수술비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심장이나 뇌 수술 등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거나 의료 서비스가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이제 가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숙박비나 간병비 혹은 교통비 등 부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술비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멧돼멧돼 수술비, 그리고 뭐 종수술비, 그리고 남자 특화된 수술비, 여성 특화된 수술비, 그리고 입원해서 받는 수술비, 통원해서 받는 수술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막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게 뭘까요? 물론 다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은요, 나의 형편껏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에서 수술비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수술비를 좀 따져봤을 때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현명하게 수술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아예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거는요, 가장 범위가 넓은 거죠. 상해나 질병, 다치거나 아팠을 때 해당되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내 몸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군데, 그러니까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섯 개로 나누거나 혹은 8개, 9개로 나눠서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술입니다. 이런 종수술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1종이나 5종 아니면 7, 8종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N수술비 세 번째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해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N수술비를 준비한다면 보장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 추가로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성이나 남성, 성별에 따른 수술비입니다. 같은 보장을 하더라도 내가 여성이면 여성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만약 추가하신다면 좀 더 보장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많이 수술하시는 전립선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해 관련된 수술비 준비하시면 좀 더 보장이 크게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차피 수술하면 입원이나 통원을 동반하지 않겠습니까? 입원해서 수술할 때 보장을 더 크게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통원해서 수술할 때 더 보장을 크게 준비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좀 세분화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보장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기롭게 수술비를 고르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다치거나 아플 때 필요한 상해 질병 수술,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 나뉘는 종수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뭐 N수술, 성병 수술, 그리고 네, 입통원 수술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술비 보장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술비 하면은 연령이 높으면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70세, 그래서 70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상해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을 할 경우에 70세인데도 불구하고 7만 원대, 5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보장 금액이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어떤 수술비냐면요. 15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는 수술비입니다.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15세랑 70세 보험료가 바뀌었습니다. 70세인데도 10,000원대, 20,000원대 수술비인데요. 보장 내용 보시면 아까 제일 흔하게 하는 수술이 척추 수술이었잖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 척추 수술. 15세에 준비하신다면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이고요. 70세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플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20대에 준비한다면 이 많은 보장을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술하는 경우 없을까요? 있습니다. 20대에만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이 많은 보장을 다 완벽하게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수술 횟수는 더 많아지고 또 비용 관련한 기하 줍수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수술비 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의 정석과 현명하게 대비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